전 세계 음료 소비량을 살펴보면 말이죠.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이 바로 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차보다는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섭취량으로 봤을 때는 차 소비량이 커피 소비량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인구수 1위를 차지하는 국가, 즉 중국과 인도겠죠? 그곳에서 차 소비량이 더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와 커피를 소비하는 경향을 보면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커피를 적게 마시고 또 커피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차를 적게 마시는 편입니다. 자, 과연 커피와 차, 어떤 것이 더 건강할까요? 차와 커피의 효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성분을 먼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보았던 차와 커피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카페인입니다. 우리는 맛과 향 때문에 차나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각하지는 못해도 실제로는 카페인 섭취를 위해서 차나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경우가 더 크다고 합니다. 커피에 대한 강의 시 제가 카페인에 대한 다양한 작용에 대해서 소개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카페인 섭취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간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흥분이 된다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토로하기를 분명 차에도 카페인이 있는데 차를 마시면 커피를 마실 때처럼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오히려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차와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은 양의 커피와 차를 비교하더라도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이 더 적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질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차에는 카페인의 작용을 순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바로 그게 L테아닌이라는 것인데요. 일종의 아미노산으로서 우리 두뇌에 작용해서 심신의 안정을 가져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카페인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차분한 각성 효과를 가져옵니다. 비유를 들자면 커피의 카페인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는 것처럼 반짝이는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요. 차의 카페인 같은 경우는 다른 성분들로 인해서 마치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물을 섭취했을 때처럼 서서히 혈당을 올리는 것과 같은 지속되는 각성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매일 400mg까지의 카페인 섭취는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우리가 240ml 기준, 즉 스몰 사이즈 컵 기준으로 했을 때 커피 3, 4잔 정도, 차 8잔에서 13잔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카페인의 쓴맛에 민감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커피를 선호하게 될까요? 아니면 차를 선호하게 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쓴맛을 선호하지 않아요. 이 쓴맛을 내는 카페인이 차보다 커피에 훨씬 더 많으니 쓴맛에 민감한 사람은 아마도 커피가 매우 쓰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커피를 싫어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이 있는데요. 정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차가 아니라 커피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카페인의 쓴맛을 잘 감지하는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차보다는 쓴맛이 강한 커피를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뭔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논문 저자들은 이러한 발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카페인의 쓴맛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커피의 그 쓴맛 자체를 기억하기보다는 커피의 쓴맛은 카페인이 많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인식을 해서 카페인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각성 효과 아니면 에너지 부스터 효과를 같이 짝지어서 기억하고 중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는 혀가 느끼는 쓴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뇌가 카페인을 섭취하고 느끼게 될 각성 효과라든가 에너지 부스터 효과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카페인을 위해서 차 또는 커피를 마시는데요.
카페인에 정말로 민감하신 분들은 숙면을 위해서 오후부터는 아예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차나 디카페인 커피를 찾으시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디카페인 차나 디카페인 커피가 많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디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0일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가 디카페인이라는 것과 무카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애초부터 카페인이 없는 것은 우리가 무카페인 차라고 하고요. 거기는 카페인 함량이 0입니다. 반면 원래는 카페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정을 통해서 카페인을 제거하고 나면 디카페인 차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공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카페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디카페인 차나 디카페인 커피에는 약 3% 미만의 소량의 카페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카페인 차 같은 경우는 약 2mg, 디카페인 커피 같은 경우는 약 4mg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시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지오바누치 교수님께서는 카페인에 비교적 민감하시고 수면의 양가지를 정말로 중요시 여기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해외에 학회가 있더라도 시차 때문에 수면 스케줄이, 수면 리듬이 바뀔까 봐 학회도 잘 가시지 않는 분이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카페인 함량이 많은 커피를 드시고 오후에는 카페인 함량이 비교적 적은 차를 주로 마시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카페인을 완전히 피하시고 싶다면 무카페인 커피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무카페인 차를 드시면 되는데요. 과연 무카페인 차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바로 허브차를 드시면 됩니다. 녹차, 홍차, 보이차를 만드는 까멜리아 시넨시스라는 나무에서 온 것은 아니고요. 라벤더, 루이보스, 레몬밤, 페퍼민트라는 각각의 허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허브차에는 카페인이 없다고 합니다. 단 뭐든지 항상 예외가 있는 법이죠. 많은 허브차 중에서도 마테차 같은 경우는 카페인을 함량하고 있다고 하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입에 쓴 것은 몸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약에 해당되겠는데요. 차나 커피를 보더라도 이 말이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쓴맛을 내는 카페인 경우에도 항산화 효과가 있는데요. 비록 카페인의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단점이 더 조명을 받고 있지만 카페인 같은 경우 항산화 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답니다. 특히 차와 커피에 있는 대표 항산화 물질, 바로 녹차의 카테킨, 홍차의 테아플라빈, 그리고 보이차의 갈산, 그리고 커피의 클로로겐산 같은 경우 모두가 폴리페놀 그룹에 속하는데요. 이 폴리페놀은 쓴맛과 떫은 맛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쓴맛 같은 경우는 단맛, 짠맛, 신맛, 감칠맛과 함께해서 쓴맛을 더해 인간의 혀가 감지할 수 있는 5가지 맛을 구성하고 있고요. 떫은 맛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록 맛이라고 표현을 하곤 있지만 엄격히 말해서 맛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매운맛을 맛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매운맛이 실제로는 통증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덜 익은 감을 먹었을 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이 떫은 맛은 맛이 아니라 혀가 쪼이고 움츠러드는 듯한 그런 촉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은 차잎이나 커피 열매에 들어있는데 걔네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을 갉아먹는 곤충들에게 도구로 작용을 하여서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메커니즘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에는 이러한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디카페인 생두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있는 생두에 비해서 곰팡이에 취약하고 곰팡이 독소에 더 쉽게 감염된다고 합니다. 반면 이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우리 인체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항산화제로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많은 이로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섭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디카페인 차나 커피를 만들 때 카페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유기용매제를 활용을 해서 카페인을 씻어낼 경우에는 카페인뿐만이 아니라 폴리페놀도 함께 씻겨 나가기 때문에 디카페인 차나 커피에 있는 폴리페놀 함량은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우유를 첨가해 먹기도 하잖아요. 라떼처럼 말이죠. 근데 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달라붙는 것을 좋아해서 우유 안에 있는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이 폴리페놀이 비활성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유를 첨가해서 먹으면 폴리페놀의 항산화 효과를 100%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차와 커피의 우위를 가리기 위해서 이 둘의 섭취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역학 연구를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서양인 같은 경우는 커피 섭취량이 차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둘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힘들고요. 반면 동양인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는 인구도 많지만 차를 마시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과연 차와 커피 어떤 게 더 좋은가 비교하기 용이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녀 약 5천 명을 평균 5년 동안 추적하면서 사망률을 조사했는데요. 막대 높이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차와 커피를 완전히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차와 커피 모두 마시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로지 차만 마시거나 아니면 오로지 커피만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는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낮았지만 차, 커피 모두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와 커피를 마실 때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양자택일 하기보다는 함께 골고루 마셔주는 것이 건강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연구입니다. 단 우리가 차나 커피를 장기적으로 마실 때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차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 또는 보충제를 섭취하시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동양인 같은 경우는 서양인에 비해 유제품 섭취가 적어서 칼슘 섭취가 더 적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는 동양인일수록 훨씬 더 칼슘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둘째, 모든 차나 커피의 경우 폴리페놀, 특히 이 탄닌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탄닌 같은 경우는 콩, 견과류, 채소와 같은 식물성 식품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식후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을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차나 커피를 드셔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철분 저해 효과는 카페인에 있는 차나 커피뿐만이 아니라 무카페인인 허브차에도 해당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와 커피 중 어느 것을 마셔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월등히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되는데 극단적으로 양자택일을 하시기보다는 함께 골고루 마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일 카페인 허용량이 400mg이고 보통 차 한 잔에는 30에서 50mg 그리고 커피 한 잔에는 100mg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만의 계획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 매니아이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3잔까지 커피를 허용을 해줬고요. 이미 300mg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 한 잔을 허용해 줬습니다. 우리가 커피나 차 외에도 다른 음식에서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나 차로 완벽히 400mg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약간의 여백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랑 커피를 평생 드실 거면 지금부터라도 칼슘과 철분 섭취에 조금 더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